본단원 2단원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해서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세포호흡 결과 생기는 AT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일단은 기관계,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자, 영양소와 관련 있는 기관계가 무엇이죠? 영양소와 관련이 있는 기관계는 바로 소화계죠, 소화계. 자, 그리고 산소의 이동, 산소와 관련이 있는 기관계는 어떤 기관계인가요? 두 번째 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계는 바로 호흡계죠, 호흡계. 자, 그리고 이런 영양소 또 산소가 이동하는 이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계는 어떤 기관계냐? 바로 순환계가 있습니다. 순환계. 이렇게 우리는 1단원, 작은 1단원에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생성과 노폐물의 배설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을 한 후에는 노폐물이 생긴다고 했죠. 어떤 노폐물이냐면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노폐물이 생기고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계예요? 맞아, 배설계가 있죠. 배설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4개의 기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이 4기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를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가장 학창시절에 싫어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내용이 너무 많고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외워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물은 다 외우는 거야. 외우는 게 너무 많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단원이 딱 이 소화기에 막 소화 효소, 입에서 어떤 효소가 분泌이 된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사람들은 포기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사실 그냥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 귀찮고 양이 너무 많은 것 뿐이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뭐 생명과학 2를 배우든지 배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배울 때 마지막으로 꼭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많은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다 외웠던 시절은 선생님 시절이었고 여러분 시절은 사실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통합하는지, 단원 이름도 통합적 작용이니까 이 통합적 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세포호흡 그리고 이번 단원 이름인 물질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교실이 어느 반인지 모르는데 칠판이 너무 더럽네요. 그림이 잘 보이나요? 보이는 걸로 믿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한다고 배웠어요. 세포호흡을 한다고 배웠는데 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유기물이 있었죠. 유기물, 우리가 먹는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유기물을 세포호흡의 기질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로 나오는 포도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포도당과 또 이 포도당을 분해하고 포도당과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이렇게 필요해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자,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을 하면은 자, 그 결과 뭐가 나와요?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나오죠. 자, ATP라고 쓰고 에너지라고 읽습니다.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부산물, 노폐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나오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포도당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떻게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도달하는가? 그리고 또 이 산소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포도당은 어디서 왔겠어요?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부터 왔죠. 자, 그럼 이 음식물이 어디를 통해서? 그쵸? 무슨 소화기관, 소화계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겠죠. 자, 그럼 이 산소는 어디서 왔겠어요? 산소는 바로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호흡계를 통해서 왔겠죠. 자, 산소는 호흡계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포도당과 산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까지 어떻게 도달을 하느냐? 피 안에서 피를 타고 혈액 속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운반해주는 기관은 뭐예요? 바로 순환계죠, 순환계. 자,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소화계와 호흡계, 순환계가 통합적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 호흡을 한 후에 나타나는 이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어디로 빠져나가? 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호흡계. 자, 그리고 이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이 물은 주로 오줌을 통해서 배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설계. 또는 우리가 입김을 불면 여기 수증기가 차죠. 또 호흡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호흡과 물질 대사를 배우면서 이 기관계가 통합적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단계가 이번 시간, 이번 단원 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소화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화계입니다. 우리 소화계에서는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에 보다시피 어떤 소화기관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지 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먹은 음식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가장 작은 것으로 분해되는지, 이 분해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고, 세 번째는 이 분해된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 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온 몸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이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화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야 하는데, 그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화 뭐라고요? 소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체내에 흡수하기 위해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소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작게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 그걸 우리는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기계적 소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씹는 거, 또는 이 씹은 음식물이 위 속에 갔을 때 소화 요소와 잘 버무릴 수 있게 위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이 기계적 소화는 사실 물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상태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녹말을 먹었을 때, 자, 우리가 녹말을 먹었을 때 그게 큰 덩어리의 녹말이었는데 우리가 이빨로 잘게 작아서 작은 녹말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런 게 기계적 소화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상할 수 있겠죠? 기계적 소화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 자, 화학적 소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이 녹말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그 결과 녹말이 아닌 다른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소화의 예로는 그러면 녹말이 분해돼서 녹말이 어떤 효소에 의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볼 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소화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화면을 돌렸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소화관이라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관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관, 길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음식물이 우리 처음에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입도 소화관이 되겠네. 자,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은 어디로 가요? 식도로 가겠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음식 식도는 간으로 갈까? 간이 아니라 위로 가겠죠. 이 길이 뒤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위로 갑니다. 자, 위에서 소화가 된 음식물은 어디로 내려갈까? 자, 소장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안에서 이렇게 소장, 꾸불꾸불 있는 소장으로 들어가서, 자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표시해준 데가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소화관이라고 한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고, 이거는 바로 소화관이다.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침샘, 그리고 여기에 간, 쓸개, 이자가 거기에 속하는데, 자 여기는 침샘, 간, 쓸개, 이자는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에 침샘, 간, 쓸개, 이자는 뭘 하냐?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자 침샘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입으로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간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주고, 이 쓸개가 소장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주는 거예요. 이자도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샘, 간, 쓸개, 이자로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지만 얘네는 우리가 소화샘이라고 부르면서 얘네도 소화계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딱 보고 얘는 소화계에 속한다라고 알아둡시다. 특히 헷갈리는 게 간. 간이 사실 소화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간이 소화계인지 다른 기관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은 소화계에 속한다는 거 꼭 알아둡시다.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소화관이 있었고 소화샘이 있었죠. 자, 소화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소화관, 입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 음식물이 어떻게 들어가지? 입부터 시작해서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알 수 있었고, 자 소화샘,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 뭐가 있었죠? 입에서는 침샘, 그리고 소장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침샘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는 입으로 분비를 하고, 간, 쓸개,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는 다 간에서 만든 소화효소는 쓸개에 분비를 하고, 쓸개에서 만들어진 효자를 소장으로 분비한다. 이자에서 만든 소화효소는 소장으로 분비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와 소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소화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위에도 소화샘이 있고 소장에도 소화샘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이 녹말, 단백질, 지방이 어디에서 어떤 수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이거를 진짜 달달달 외웠어요. 막 녹말, 입에서 아밀라제, 위에 소장에서 아밀라제, 말타아제, 뭐 어쩌고저쩌고 녹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외워야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다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교육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은 너무 학생들이 외우기도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은 학습량을 제공하는 부분이어서 뺐으면 좋겠다 하고 살짝 중요하지 않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 아닌 다른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아직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나온 기출문제보다 이전에 나온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기 하나로 살짝 이거를 물어봤을 때 모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문제를 굉장히 쉬운 건데 틀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인데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듣기에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좀 그래도 있을 줄 아는데 대학교 갔는데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하나 모르는 채로 대학교를 가는 거는 선생님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듣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막 달달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저렇게 소화가 되는구나 까지만 알아두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포도당부터 볼게요. 탄수화물부터 볼게요. 탄수화물은 주로 녹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녹말은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냐. 자 가장 먼저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위에 있는 곳은 장소예요. 장소. 입에서 위에서 소장에서 이거는 장소예요. 장소. 자,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소화액이에요. 소화액. 자, 입에서 침이 분비되고 그 침 속에 어떤 효소가 있겠죠. 그래서 효소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녹말은 입에서 분해됩니다. 녹말은 입에서 침 속에 있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됩니다. 녹말은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포도당이 되게 하나의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짧은 사슬들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당이 2개 있다. 2당류, 3당류, 4당류 이렇게 작은 탄수화물로 분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녹말이 포도당이 길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녹말이라고 했는데 이 포도당이 2개 연결되어 있는 이 2당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엿당이라고 부르요. 엿당. 자, 하지만 녹말이 입에 있는 시간은 입에서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죠. 모든 녹말이 이렇게 다 부서질 순 없고 이 녹말의 소화가 소장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자,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서 똑같은 효소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이 소장에서 나옵니다. 이자액에서 나옵니다. 이자액. 그래서 우리가 먹은 녹말이 입에서 한번 소화가 되고 소화되지 않은 거는 위를 지나서 소장에 갔을 때 이자액에 있는 똑같은 효소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다 포도당이 2개씩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엿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엿당은 아직 포도당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자, 소장에 있는 소장 상피세포, 소장에 있는 소장액이에요. 소장액. 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자,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비되는데 이 소장액에서 나오는 엿당 분해 효소를 뭐라고 하냐? 말테이스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보통 어떤 거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할 때는 끝에 에이스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에이스 이런 말을 붙여서
녹말을 분해합니다. 자, 단백질의 소화는 입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일어나요? 첫 번째, 위에서 일어납니다. 위에서 나오는 위액에서 어떤 효소를 분비하냐? 펩신이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단백질을 잘게 잘라주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동그라미, 별, 네모, 세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아미노산이죠. 근데 아직 위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림을 보면 이게 4개, 아미노산이 막 4개, 5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우리 한번 배웠었죠? 펩타이드라고 해요.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은 위에 있는 위액, 그 속에 있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폴리펩티드로 분해가 된다. 그리고 얘는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겠죠. 자, 소장으로 가면은 이게 한 번 더 쪼개집니다. 뭐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인 펩시노겐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자, 이제는 아미노산이 2개짜리가 붙은 애가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의 숫자를 말하는 접두어는 모노였고 2개의 숫자를 말하는 접두어는 D였고 3개는 테트라 이런 게 기억이 나나요? 저번 시간에 다룬 거는 모노디, 테트라. 자, 지금은 이거는 아미노산이 2개 붙어 있어서 우리는 디펩티드 또는 트리펩티드까지 쪼개집니다. 자,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폴리펩티드, 여러 개의 펩티드가 모여있는 덩어리로 자르고 이제 더 잘게 잘라서 2개의 펩티드, 3개의 펩티드, 2개의 아미노산, 3개의 아미노산 이렇게 자른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커서 어떻게 자를 거냐? 완전히 하나의 아미노산만 남게 자를 건데 그거는 어디서? 이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소장의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펩티데이즈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복잡한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 말했듯이 한번 써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숙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쓰고 선생님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데 이것도 한번 써보면 별거 아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자, 3번째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어떻게 생겼냐? 지방의 구조를 살짝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방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대가리 하나에 다리가 3개 달려있죠. 근데 좀 비슷한 거 우리가 본 적 있는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본 적 있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얘도 뭐였지? 인지질. 그래서 얘도 지방이었고 얘도 지방이니까 비슷한 애들이에요. 얘 이름은 인산이었고 인산에 지방산이 붙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인산머리, 지방산 꼬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얘 머리는 글리세롤이에요. 글리세롤. 자, 그리고 이 꼬리는 지방산 입니다. 이런 애인데, 자, 지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먹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형태의 지방을 먹었습니다. 먼저 해줘야 할 건 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지방들을, 이 붙어 있는 건 지금 화학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분자가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분자끼리 멀어지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소화 효소들이랑 잘 섞일 수 있으니까. 자, 그거를 하는 게 누구냐? 자, 지금 이 3개의 지방 분자들이 떨어졌죠? 그거를 하는 게 누구냐? 이 쓸개즙이야, 쓸개즙. 자, 쓸개즙은 어디서 만드냐?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간에서 만들었다가 쓸개로 보내주면 쓸개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좀 양아치 같죠?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름을 쓸개즙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에서? 소장에서 분비를 합니다. 분비를 하면은, 자, 이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덩어리 지방, 그리고 이거는 낱개 지방이잖아요. 아직 분자의 구조가 변하거나 어떤 성질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기계적 소화.
뭐라고? 화학적 소화가 아니라, 왜냐면 이 지방이 분해가 된 게 아니니까 화학적 소화가 아니라 기계적 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유화됐다 라고 합니다. 자, 유화됐다는 건 부드러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방이 딱딱하게 뭉쳐있다 부드러워진 지방으로 뭐에 의해서? 쓸개즙에 의해서 분해됐고, 자, 이 분해된 지방은 다시 한번 어디에서 나오는 그림이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즈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됩니다. 대가리에 다리 하나가 붙어 있고요. 이 지방산 다리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해가 됐다고 하는데, 얘 이름은 자, 머리에 다리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뜻하는 접두사 모노를 써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고, 그리고 지방산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분해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이거를 보면은 입에서는 녹말만 분해가 됐어요. 입에서는 녹말,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난다. 위에서는 누구만?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난다. 위에서는 단백질만 분해된다. 자, 그리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는데, 특히 어디에서? 이자액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3개를 다 분비한다.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샘이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녹말을 먹었을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자, 작은 탄수화물, 뭐 2탄당, 2당류, 3당류, 4당류 이런 당이 2개, 3개, 4개로 붙어있는 걸로 분해되고, 이 아밀레이스에 의한 소화는 침뿐만이 아니라 이자액에서 한 번 더 일어난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2당류로 분해가 되면, 녹말이 2당류로 분해가 되면 얘를 엿당이라고 하고, 자, 엿당은 한번 장액에 있는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가 된다. 단백질의 소화는 첫 번째 위액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이 폴리피드라는 중간산물이 되고, 얘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트립신. 얘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트립신에 의해서 디펩티드, 다이펩티드, 트리펩티드가 되고, 2개, 3개가 붙어있는 아미노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 장액에 있는 소화효소인 펩티데이즈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가 된다. 자, 그리고 지방은 한번 부드러워지는 작용이 이 쓸개즙에 의해서 일어나서 지방이 유화가 한번 되고, 이 지방이 유화 이후에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분자로 분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지. 자, 정확한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녹말이 완전히 분해됐을 때 포도당이 된다.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됐을 때 아미노산이 된다. 지방이 완전히 분해됐을 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그리고 또 녹말은 입에서 한번, 소장에서 한번, 단백질은 위에서 한번, 소장에서 한번, 지방은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 또 이 이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모두를 분해하는 3개를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그 소화효소를 분해하는 아주 굉장한 소화샘이다 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영양소의 이동을 마저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모든 영양소의 소화가 끝나는 곳은 어디예요? 소장이죠. 이 소장에서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단백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합니다. 자, 흡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소장의 구조를 좀 알아봅시다. 구조, 여러분 그림이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장이 이렇게 벽이 주름이 져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보면은 어떻게 되냐, 소장이 동그랗게 있는데 안에 있는 단면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자,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고, 그냥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소장에 이렇게 있고,
이 내벽이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는데, 자, 이 구불구불 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확대를 했더니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는 어떤 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장의 내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처럼 이루어진 구조로 표면적을 넓혀서 음식물과 닿는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해서 얘가 잘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 안에 이거를 융털이라고 해요. 융털. 털처럼 생겨서. 융털이라고 하고, 자, 이거 융털 안에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 어떤 한 길다란 관이 있습니다. 관. 얘 이름은 암죽관이야. 암죽관. 자, 암죽관은 뭐냐면은 림프관 중에 하나예요. 림프관. 림프관은 림프액이 흐르는 우리 몸속에 혈관 같은 건데, 혈관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면 암죽관은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림프관은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어떤 관으로서 여기에 또 어떤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림프관을 감싸고 있는 게 여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물 같은 거 보이죠? 이거 모세혈관인데, 자,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할 때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 융털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자, 섞이지 않은 두 가지 물질을 분리해서 우리가 흡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융털의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물질을 흡수할 거냐? 수용성 영양소. 수용성 물질을 흡수할 겁니다. 수용성 물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포도당, 또 아미노산, 또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염료들, 우리가 먹는 어떤 무기염료들, 이런 것들이 수용성 영양소에 포함이 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되냐?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죠. 지방. 그리고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은 자,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으로 가면은 혈관이 이렇게 기름이 껴서 굳을 수 있으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갑니다. 암죽관이라는 림프관을 통해서 지용성 물질 지방이 흡수가 돼요. 자, 아까 선생님 보세요. 자, 녹말이 소화돼서 포도당이 됐고,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이 됐죠. 자, 지방은 소화되면 뭐가 됐어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두 분자가 됐죠. 선생님 여기다 뭐라고 썼어? 지방이라고 썼어. 그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장 밖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소장의 벽, 이 소장 세포를 통과하면은 다시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방의 상태로 흡수가 된다. 그럼 뭐하러 분해했어? 뭐하러 분해한 거예요? 뭐하러 분해했냐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분해한 거예요. 소화 자체가 우리 몸속에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흡수할 수 있게 자르고, 흡수한 다음에는 이동하기 편한 형태인 이 지방의 형태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 지방이라고 선생님이 썼고, 자, 얘는 어디로 가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먼저 가야 돼요. 자, 여기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부터 심장으로 가는 경로를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일단 이 수용성 물질은 자, 모세혈관을 통해서 가다가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간을 거쳐야 돼. 간을 왜 거쳐야 되냐면 간에서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돼야 돼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밥을 막 먹었어.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 몸속은 우리 몸의 항상성, 이 당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었으면은 그 포도당을 우리 몸속에 냅두는 게 아니라 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다시 저장을 해놓는 상태예요. 자, 그럼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통과해야겠죠. 그거를 우리는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간문맥. 간의 입구, 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일정량의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을 지난 영양소들은 어디로 가냐? 간을 지난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가야겠죠.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간, 정맥을 통과해야 돼요. 간 정맥을 통과해서 자, 하대 정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갑니다. 자, 정맥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지용성 물질은 어떻게 되냐? 암주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소장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위쪽에 있는 림프관인 가슴 림프관으로 옵니다. 가슴 림프관. 자, 이 가슴 림프관으로 왔다가 심장으로 가야 되니까 혈관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혈관으로 가냐? 빗장 및 정맥. 갑니다. 자, 빗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쇄골뼈예요, 쇄골뼈. 자, 빗장 밑. 이 빗장 쇄골뼈 밑에 있는 정맥으로 갑니다. 빗장 및 정맥. 근데 지금 얘가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빗장 및 정맥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심장으로 가려면 얘는 내려가야겠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심장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이제 심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대정맥은 뭐겠어요? 이 심장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맥을 하대정맥이라고 하고, 이 심장보다 위에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정맥을 상대정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이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지용성 영양소는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만나게 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소화의 내용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봅시다.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소장에 울룩불룩하죠. 이게 융털에서 자, 우리 포도당 아미노산이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됐고, 자, 지방은 어디로? 암족관이라는 림프관에서 흡수가 됐죠. 자,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에서 어디를 거쳐서? 간문맥이라는 간의 입구에 있는 혈관을 거쳐서 간으로 가고,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자, 간 정맥 그리고 하대 정맥을 통해서 밑으로 위로 심장으로 들어간다. 자,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되냐? 암족관이라는 림프관에서 흡수가 됐고, 어디까지 올라가? 가슴 림프관까지 올라갔다가 어디서 합쳐져? 심장보다 위에 있는 상대 정맥에서 이제 림프관이 아니라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 정맥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심장으로 간다. 자, 마지막 선생님 퀴즈가 있습니다. 자, 식사 직후 혈당량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지잖아요. 자, 밥을 먹으면 높아지는 혈당량은, 자, 질문. 간 문맥과 간 정맥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식사 직후 혈당량은 간이 있고, 간 전에 있는 간 문맥에서 높을까? 간 다음에 있는 간 정맥에서 높을까? 자,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하는, 결국에 포도당의 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높다? 간으로 들어가기 전인 간 문맥에서 더 높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소화계 끝!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하면은 1시간 안에 이 수업이 다 안 끝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순환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지금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혼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이 너무 차서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순환계를 보겠습니다. 순환계 보기 전에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순환계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이 심장이겠죠, 심장.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선생님이 그려봤고, 사실 순환계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 혈액, 피도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고, 기관은 아니고 어쨌든 조직이지만, 또한 또 뭐가 있어요? 관도 순환계에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라도 알아놓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보기 전에 혈관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아까도 이름이 잠깐 등장을 했었지만, 자, 세 종류의 혈관이 크게 있어요. 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자, 동맥은 어떤 혈관이냐? 동맥은 어떤 혈관이냐면은 가장 두꺼운 혈관이에요. 가장 두꺼운 혈관이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불러요. 여기 우심실이 있는데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말이 막 꼬인다. 동맥이라고 하고, 여기도 좌심실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혈관을 잘 안 보이지만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정맥은 반대로 뭐냐? 이 심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관. 자, 정맥은 심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방으로 들어오는 피가 있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자, 모세혈관은 뭐예요? 모세혈관은 온 몸에 퍼져 있는 혈관으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매우 가늘어서 피가 느리게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이 모세혈관입니다. 아까 소화계에서 간에서부터 나와서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뭐라고 했죠? 하대정맥, 상대정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맥이라는 피혈관의 이름이 결국엔 뭐예요? 어딘가를 갔다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다, 들어오는 혈관이다 라고 해서 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그럼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장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4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 2개의 공간, 3개의 공간, 4개의 공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심장의 윗부분은 우리가 방이라고 불러요. 심방. 심장의 방이다. 윗부분. 여기도 심장의 방이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은 방보다 조금 크니까 심실이다. 그리고 여기도 심실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자, 4개가 심방, 심실, 심실이 2개씩 있으니까, 자,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손 글씨 쓰는 손이거든요. 자, 이쪽 선생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방을 뭐라고 하냐? 우심방이라고, 우심방. 자, 여러분 기준으로 아니고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심실을 뭐라고 할 거냐?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우심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하지만 선생님 기준으로는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이게 우심방이다. 자, 여기는 좌심방입니다. 여기는 좌심실입니다. 보통 포유동물은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심방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혈관인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여기도 심방은 들어오는 혈관인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심실은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심실도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림이죠.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더 헷갈릴지는 모르지만 그냥 손으로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자, 일단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우심방, 얘는 우심실, 얘는 좌심방, 얘는 좌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심장을 그리고 얘네가 여기로부터 혈관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좌심실부터 시작할게요. 좌심실. 좌심실은 4개의 심실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좌심실이에요. 이렇게 좀 두껍게 그릴게요. 자, 여기 근육이 가장 많아요. 가장 근육이 많은 이게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냐?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피를 가장 멀리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자, 가장 멀리라 하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는 바로 여기 다리죠. 다리, 발밑. 이 심장에서 이 발밑까지 피를 보내줘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온 몸 구석구석, 온 몸의 조직으로 피를 보내주는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장 강하게 수축해요. 슉 수축하면은 그 수축하는 힘으로 인해서 이 피가 온 몸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좌심실로부터 나온 동맥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 몸까지 간다. 자, 피가 이렇게 온몸으로 가는 이 좌심방으로부터 나오는 동맥이 정맥이에요? 동맥이죠. 이 동맥의 이름은 자, 온몸으로 간다 해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 몸으로 혈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온 몸에는 바로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고, 자, 들어가야 되니까 정맥으로 가겠죠. 자, 이 정맥도 온 몸을 돌고 온 정맥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줘야 돼요? 대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 대정맥은 어디로 가냐? 이 좌심실의 반대인 우심방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가는 거야. 우심방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에요. 자, 다시 좌심실로부터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돈 피는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은 온 몸을 도는 순환이다 라고 해서 체순환이라고 부르죠. 체순환. 자, 온 몸을 도는 순환이다 라고 체순환이라고 부를 거고, 자, 여기서 체순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온몸에 뭐를 보내주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자, 온몸에 산소를 보내주고, 이 온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맥은 어때요? 산소를 줘야 되니까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깨끗한 피가 온 몸을 통으로 가고 이 온몸에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자, 산소는 온몸으로 보내주고 몸의 조직세포에 보내주고, 자,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세포하고 남은 노폐물을 받아서 들어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심장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피, 노폐물이 많은 피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로 보내서 기체 교환을 다시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넘어갑니다. 우심방으로부터 우심실로 넘어가고, 이 우심실의 피가 다시 어디로 가냐? 나가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는 폐로 갑니다. 폐. 자, 폐에는 지금 이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O2의 농도가 높고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 낮죠. 하지만 지금 이 폐로 가는 무슨 폐동맥. 자, 왜 폐동맥이에요? 지금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이니까 폐동맥이죠. 이 폐동맥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은 폐동맥은 폐로 가서 다시 기체를 교환을 합니다.
자, 이 폐에 가서 기체교환을 한 아이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자신 방으로 들어오죠. 이 자신방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신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어떤 혈관이에요? 자, 폐로부터 왔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폐정맥이다. 자, 이 폐정맥은 지금 이 폐에서 산소를 공급을 받았으니까 산소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 이 자신방으로 들어가면 이 피가 다시 좌심실로 내려가고 이 산소를 많이 가진 피가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이 온몸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진 피는 대동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로 가서 다시 폐로 간다. 자, 우심실로부터 폐를 갔다가 폐정맥에서 자신방 들어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어디로 도는 순환? 폐로 도는 순환. 폐순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서 배웠고 각각 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어떤 것의 농도가 더 높은지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이 정도로 그리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여기 예쁜 그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름 뭐? 여기는 우심, 방. 보이나요?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자, 체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체순환은 이 좌심실부터 시작합니다. 좌심실에서 어디로 나가?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이 대동맥을 통해 나가는 피 산소 많아요, 적어요? 산소 많아요. 지금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자, 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이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해주기 위해 갑니다. 이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은 아주 얇고 피가 느리게 흐르고 아주 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 이제? 대정맥으로 들어가서 우심방으로 갈 건데 이 피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다. 자, 그래서 대정맥으로 가서 우심방으로 간다. 이게 하나의 순환인 대순환이 되고, 자, 폐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우심실로부터 시작합시다. 우심실은 이 우심방으로부터 내려온 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우심실에서부터 어디로? 폐동맥, 이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고, 이 폐에서 여기 다시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밖으로, 산소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여기 피로,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좌심실로 간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 동맥혈과 정맥혈이라는 게 있어요. 동맥혈과 정맥혈은 뭐냐면은, 자, 여기 피가 보면은 선생님이 농도를 표시를 해줬는데 산소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피는 이게 딱 반을 갈랐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피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맥혈은 다시 동맥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 아니라 산소의 농도가 높은 피가 동맥혈이다.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뭐가 있냐면 대동맥, 동맥혈이 흐르죠. 폐정맥도 동맥혈이 흐릅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동맥에 동맥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산소 농도가 높은 피가 동맥혈이다. 자, 반대로 정맥혈은 그럼 뭐겠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피가 정맥혈이겠죠. 이산화탄소가 높은 정맥혈은 어디에 흐르냐?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에 흐른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 그리고 동맥혈과 정맥혈은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 동맥, 정맥은 심장에서 나가냐 들어오냐, 동맥혈과 정맥혈은 산소 농도가 높냐 이산화탄소가 높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순환계에서는 심장의 구조, 그리고 혈관들, 그리고 이 체순환의 경로와 폐순환의 경로, 이 폐순환의 경로와 체순환의 경로를 따라 어떻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혈관에는 어떤 피들이 흐르는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문제풀기 숙제를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이번 단원이 끝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웬만하면은 선생님이 오늘부터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꼭 금요일에
이제 연휴잖아요. 연휴가 시작되니까 금요일에는 왠지 하기 싫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꼭 공부하면서 오늘 올려도 되고 다음 주는 선생님이 월요일에 다음 주에 선생님이 나머지 내용 함께 수업 올리고 그때 정리하고 수요일에 문제풀이 과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해했죠? 어쨌든 오늘은 강의를 보고 금요일 전까지 강의 정리를 한 거를 올리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빨리 빈 교실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수업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꼭 숙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선생님이 얼마든지 답해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건 어떻게 써요? 저건 어떻게 써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 내용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과학적인 질문도 선생님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말이 많아지고 진도가 사실 선생님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서 여러분이랑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워서 많은 질문을 선생님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열공하세요. 안녕.